한 세기 전 대만은 식민지이자 피폐한 농업섬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 당시 1인당 GDP는 IT보다도 낮았고 국공내전에서 패한 난민들로 가득 찬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흐른 지금 이 작은 섬은 삼성과 현대를 가진 한국을 1인당 GDP에서 앞질렀습니다. 2025년 기준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 7천 달러, 한국은 3만 5천 달러입니다. 전쟁 패망국의 피난처였던 섬이 이제는 동아시아의 또 다른 기적으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를 생산하고 단 한 기업 TSMC가 미국과 유럽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엔비디아의 AI 칩도,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도 모두 이 섬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작은 경제가 아닙니다. 지구 문명의 필수 인프라가 된 국가입니다. 만약 대만의 반도체 공급이 멈춘다면 세계 경제는 즉각 마비될 것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기술 초강국으로,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같은 출발선에 섰던 한국과는 왜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이것이 대만의 기적이자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함께 대만은 50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대만인들을 2등 국민 취급하며 자원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설탕은 본토로 실려갔고 공장 기계는 뜯겨나갔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보다 더 가혹한 착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인프라가 파괴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물가는 무려 7,000배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대신 쌀과 물물 교환으로 생활했고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였습니다. 1947년 2월 27일 한 여인이 담배를 밀매한다는 이유로 단속반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랜 억압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만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국민당 정부는 본토에서 군대를 불러들여 무차별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지식인, 학생, 교사, 의사들이 거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2주 만에 3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만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 2.28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게 완패한 국민당은 장제스를 필두로 60만 명의 군인과 200만 명의 피난민을 이끌고 대만으로 도피했습니다. 인구 600만의 작은 선에 갑자기 260만 명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주택난은 극심했습니다. 본토인과 대만인 사이의 갈등도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대만의 1인당 GDP는 콩고나 마다가스카르보다도 낮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섬 전체가 절망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그 누구도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땅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경제 기적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의 대만은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군사 요새였습니다. 장제스와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되찾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부 예산의 무려 80%가 군사비로 쏟아졌고 민간 경제는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군사 캠프였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49년부터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는 무려 38년간 지속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계엄령이었습니다. 공산당 간첩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부를 비판하면 즉시 체포되었고 고문과 처형이 일상이었습니다. 1950년부터 1987년까지 14만 명이 정치범으로 수감되었고 그중 3,000명에서 4,000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이 대만 현대사의 어두운 장, 백색 테러 시대입니다. 지식인과 학생들은 밤에 잠들면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모임을 갖는 것도,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지만
한 가지 구원의 손길이 뻗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했던 미국에게 대만은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1951년부터 1905년까지 미국이 대만에 제공한 원조는 총 15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는 당시 대만 GDP의 연평균 유비에서 10%에 해당했습니다. 이 돈은 도로와 항구를 재건하고 발전소를 세우고 비료 공장과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은 돈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자를 파견하고 대만 관료들을 미국으로 보내 훈련시켰으며 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재와 테러가 지배하던 암흑의 시대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경제 기적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인프라가 재건되고 산업의 기초가 다져지고 무엇보다 안정된 통화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훗날 대만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대만의 경제 기적은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논과 밭이었습니다. 1953년 국민당 정부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토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3헥타르 이상의 땅을 가진 지주의 토지를 강제로 매입해 소작농에게 헐값에 분배한 것입니다. 이 개혁으로 경작지의 80%가 소유권이 바뀌었고 자작농 비율이 36%에서 60%로 급증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정책으로 국가 GDP의 13%에 해당하는 부가지주에서 농민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토지 개혁보다 훨씬 철저하고 과감했습니다. 왜 국민당은 이런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을까요? 그들은 중국 본토에서 토지 문제로 인해 농민들의 지지를 잃고 공산당에게 패배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민당 지도부 대부분이 대만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만의 기존 지주 계급을 희생시키는데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인이었기에 과감한 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농민의 평균 소득은 3년 만에 3배로 뛰었고 농업 생산성은 16년 만에 2배로 상승했습니다. 자신의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은 더 열심히 일했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쌀 생산량은 10년 만에 50% 증가했고 설탕 수출은 대만 외화 수입의 7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은 보상금으로 정부가 제공한 공기업 주식을 받았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현금화해 공장을 세웠습니다. 시멘트, 제지, 섬유 같은 경공업 공장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한편 땅을 받은 농민들은 생산량이 늘어나자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저축은 은행을 통해 산업 자금으로 흘러갔고 일부 농민들은 직접 작은 가내 수공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촌 곳곳에 플라스틱 제품, 신발, 우산을 만드는 영세 공장이 생겨났습니다. 토지 개혁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자본과 기업가 정신이 훗날 대만 중소제조업 혁명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이뤄낸 이 혁명이 대만 경제의 첫 번째 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땅에서 시작된 변화가 곧 공장으로, 도시로,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토지 개혁의 성공으로 농업 기반이 안정되자 대만 정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산업화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외화를 절약하고 산업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섬유, 플라스틱, 비료, 제지 같은 기간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국영 기업들이 속속 설립되었고 민간 기업에는 높은 관세 장벽과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외국 제품 수입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전형적인 보호 무역 정책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대만의 산업 생산은 연평균 11%씩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업률은 급격히 떨어졌고 도시로 몰려드는 농촌 인구가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 건설되었던 기반 시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고 미국 원조로 지은 새 공장들이 제품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대만의 내수 시장은 너무 작았습니다. 인구 1,000만 명 정도의 시장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했습니다. 공장은 지었는데 팔 곳이 없었고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65년 미국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경제 원조를 종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 대만 경제를 떠받쳐온 생명줄이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원조 없이 어떻게 경제를 유지할 것인가? 이 절박한 위기감이 과감한 정책 전환을 불러왔습니다. 수입 대체에서 수출 중심으로, 내수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환율을 대폭 평가절하해 수출 경쟁력을 높였고, 수출 기업에 세금 감면과 저리 융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파격적인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대만 정부는 아시아 최초로 수출 가공구역을 가오슝에 개설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은 관세 면제, 법인세 감면, 빠른 행정 처리를 보장받았습니다. IBM, 필립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RCA 같은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대만에 공장을 세우고 전자제품과 부품을 생산해 다시 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대만은 값싼 노동력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 그리고 훌륭한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대만 노동자들은 선진 기술을 배웠고, 대만 협력업체들은 국제 품질 기준을 익혔습니다. 대만의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자 대만은 세계의 소규모 공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우산의 75%, 운동화의 46%, 자전거의 40%가 대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완구, TV, 라디오, 의류, 가구까지 온갖 제품이 이 작은 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메이 인 타이완은 값싸고 쓸만한 제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폭발적 성장이 정부의 계획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수출 가공구역을 만들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동안 대만의 시골 곳곳에서는 수천 개의 소형 가족 공장이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5명, 10명 단위의 작은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장난감을, 신발을, 전자부품을 만들었습니다. 토지 개혁으로 자작농이 된 농민들이 농한기에 부업으로 시작한 것이 점차 본업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가족이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마을 전체가 특정 제품 생산지로 특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상사나 홍콩 무역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했습니다. 기술과 원자재는 일본에서 받고 제품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대량 생산은 못해도 빠른 납기와 유연한 대응으로 승부했습니다. 고객이 디자인만 주면 2주 만에 샘플을 만들어 보냈고,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거대 기업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공장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산형 생산 구조였습니다. 한 공장은 신발 밑창을 만들고, 다른 공장은 윗부분을 만들고, 또 다른 공장은 조립과 포장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가 대만 제조업의 DNA가 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 대만의 GDP는 6배 성장했고, 수출은 450% 폭증했습니다. 1인당 소득은 10년 만에 3배로 뛰었고, 1970년 170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에는 2,400달러가 되었습니다. 실업률은 2% 이하로 떨어졌고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되었습니다. 농촌의 가난한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가 공장 노동자가 되었고, 몇 년 일해서 돈을 모아 자기 공장을 차렸습니다. 사회적 이동이 활발했고,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나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만의 이 놀라운 성장을 아시아의 작은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업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만드는 단순 제조업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임금이 계속 오르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 중국이나 동남아의 더 가난한 나라들의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것을. 대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땀이 아니라 지식으로, 손이 아니라 머리로 먹고 사는 나라로 말입니다. 1980년대 들어 대만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월 30달러였던 제조업 임금이 1980년대 중반에는 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고기술 산업으로의 진화, 즉 산업 고도화였습니다. 1973년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원 ITRI, 이 전환의 핵심 엔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ITRI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에서 기술을 배워오고 국내 기업에 이전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1976년 ITRI는 미국 RCA로부터 직접 회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700만 달러를 주고 기술과 특허를 사왔고 엔지니어들을 미국에 파견해 6개월간 훈련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대만 반도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1980년 대만 최초의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곧 메모리칩과 논리칩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대만 경제사를 완전히 바꿀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ITRI 출신의 모리스 창이 정부 지원을 받아 TSMC 타이완 반도체 제조를 설립한 것입니다. 모리스 창은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간 일한 반도체 전문가였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대만으로 돌아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TSMC의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있었습니다. 자체 제품을 만들지 않고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만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산업은 인텔이나 삼성처럼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하는 수직 통합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모리스 창은 이것을 수평 분업으로 바꿨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설계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대만이 맡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계는 이 모델을 의심했습니다. 제조만 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TSMC는 성공했고 곧 UMC 같은 경쟁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시에 대만 정부는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공과 대학 정원을 대폭 늘렸고 장학금을 지급해 우수 학생들을 공학으로 유도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대학생의 4분의 1이 공학 전공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대만인 엔지니어들에게는 귀국 시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했습니다. 1990년대 대만은 PC 혁명의 핵심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마더보드 생산의 80%, 노트북 생산의 70%, 그래픽카드의 60%를 대만이 차지했습니다. 에이섯, ASUS, MSI 같은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세계 최대 전자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고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거대 기업들은 모두 TSMC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더 이상 땀의 나라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세계 디지털 문명의 심장부에서 대만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1987년 7월 15일 대만의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8년간 이어진 계엄령이 마침내 해제된 것입니다. 민주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자유도 확대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완화였습니다. 40년간 철저히 막혀있던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 아래 특별경제구역이 만들어지고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이라는 두 가지 매력이 세계 기업들을 끌어당겼고 대만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만 기업들에게 중국은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적으로 가까우며 무엇보다 노동 비용이 대만의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월 500달러를 받던 노동자가 중국에서는 50달러면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부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의류, 완구, 가구 공장들이 광둥성과 푸젠성으로 속속 옮겨갔습니다.
1990년대에는 전자제품 조립 공장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폭스콘은 1988년 선전에 첫 공장을 세웠고 이후 중국 전역에 거대한 공장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한때 30만 명의 노동자가 단 하나의 공장 단지에서 일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공식 통계로만 1,600달러가 넘었고 비공식 투자까지 합치면 그 몇 배에 달했습니다. 대만 제조업 기업의 70에서 80%가 중국에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5년 기준 중국 수출 상위 10대 기업 중 7곳이 대만 기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가 중국 제조업의 기적이라 부른 것의 상당 부분은 대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상당수가 사실은 대만 자본과 기술, 대만인 경영진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만 기업들은 중국을 생산 기지로 대만을 연구개발과 디자인 본부로 삼는 분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업무는 대만에 남기고 저부가가치 제조는 중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중국으로 빠져나가자 대만의 임금 상승은 2000년 이후 거의 멈췄습니다. 1990년대까지 연평균 5~6%씩 오르던 실질 임금이 2000년 이후 거의 정체되었습니다. 20년간 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고 중산층의 꿈은 멈춰섰습니다. TSMC 같은 첨단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괜찮은 제조업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서비스업으로 몰려갔지만 임금은 낮았습니다. 대만은 부유한 기업과 멈춘 국민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의 섬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대만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대만은 세계 기술 산업의 절대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TSMC는 단순한 반도체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4%를 장악했고 첨단 공정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의 A 시리즈 칩, 엔비디아의 GPU, AMD의 CPU, 퀄컴의 스냅드래곤 모두 TSMC에서 만들어집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AI 슈퍼컴퓨터까지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모든 첨단 반도체가 이 작은 섬에서 생산됩니다. 만약 TSMC의 공급이 멈춘다면 세계 기술 산업은 즉각 마비될 것입니다. 2024년 TSMC의 시가총액은 6,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텔과 삼성전자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대만 GDP의 30%를 차지하는 단일 기업이 되었고 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홀로 차지합니다. 한 기업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TSMC의 성공 비결은 기술 집착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매년 매출의 8에서 9%를 연구개발에 투자했고 2020년에는 그 비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기준 TSMC의 연간 R&D 투자액은 100억 달러로 한국 전체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보다 많습니다. 세대별 공정 전환에서도 항상 업계를 앞서갔습니다. 7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5나노, 3나노 공정에서도 삼성을 제쳤습니다. 2025년 현재 TSMC는 2나노 공정 양산을 준비 중이며 삼성과 인텔은 아직 3나노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는 TSMC만이 아닙니다. UMC는 세계 3위 파운드리이고 미디어텍은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 퀄컴과 경쟁하는 세계적 기업입니다. ASE와 SPIL은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완전한 수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만의 1인당 GDP는 37,827달러로 한국의 35,906달러를 앞질렀습니다. IMF 통계 기준 세계 35위로 37위인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22년 만의 역전입니다.
1950년 극빈국이었던 섬이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TSMC 의존도가 너무 높아 경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고 대부분의 국민은 임금 정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PC 부품 외에는 뚜렷한 신산업이 없고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만은 세계 기술 문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전쟁의 피난처였던 작은 섬이 이제는 인류 문명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고 그 지위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 대만의 초상입니다. 대만과 한국은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 두 나라의 1인당 GDP는 거의 같았고 둘 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미국 원조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대만이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선택한 경제 모델의 구조적 차이가 만든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재벌 중심의 수직 통합형 산업화를 선택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삼성, 현대, LG 같은 몇몇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이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정부가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외화를 배정하고 해외 차관을 보증했습니다. 재벌들은 자동차부터 반도체, 가전, 조선, 화학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종합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1990년대에는 선진국 문턱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되었고 현대차는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분산형 네트워크를 택했습니다. 재벌을 키우는 대신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한 기업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네트워크로 협업하는 구조였습니다. 유연하고 빠르지만 큰 브랜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기술 전략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완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에 집중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LG 가전, 현대차는 전 세계 소비자가 아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BC 시장에서 강했고 소비자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과 기반 기술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했습니다. 대만은 정반대 전략을 택했습니다. 브랜드를 포기하는 대신 핵심 부품과 기반 기술에 올인했습니다. TSMC는 세계 어떤 반도체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파운드리 기술을 확보했고 이것이 절대적 경쟁 우위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TSMC를 모르지만 애플, 엔비디아, AMD는 TSMC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B2B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반도체 전략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DRAM과 NAND에서 세계 1위, 2위를 차지했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범용 제품이라 가격 변동이 심하고 경쟁자가 늘어나면 수익성이 급락합니다. 실제로 2019년과 2023년 메모리 가격이 폭락하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익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만은 로직 반도체, 파운드리에 집중했습니다. TSMC는 고객 맞춤형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높고 첨단 공정일수록 경쟁자가 적어 독점적 지위를 누립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사실상 TSMC만 양산할 수 있고 이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도 파운드리에 뛰어들었지만 시장 점유율은 고작 13%로 TSMC의 62%에 한참 못 미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산업 생태계 구조입니다. 한국은 재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라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는 있지만 독자적인 기술과 시장을 가진 강소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재벌 중심 경제는 효율적이지만 유연성이 떨어지고 혁신 동력이 약합니다. 대만은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생태계입니다. 한 기업이 망해도 다른 기업이 대체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 생태계가 PC 시대에는 마더보드와 그래픽카드를, 스마트폰 시대에는 부품과 조립을,
AI 시대에는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유연성이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경제 구조입니다. 한국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5,100만 인구의 내수 시장이 있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늦췄습니다. 내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덜 절박했던 것입니다. 대만은 2,300만 인구의 작은 시장 때문에 처음부터 수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고 글로벌 표준과 품질에 맞춰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절박함이 오히려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위험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는 확고합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국가 전략의 방향성입니다. 한국 정부는 완제품 산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가전, 스마트폰처럼 소비자가 보는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에는 좋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협상력은 약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핵심 부품과 기반 기술 내재화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ITRI를 통해 반도체 기술을 도입하고 TSMC 설립에 정부가 직접 투자했으며 공대 교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 민간, 학계가 하나로 묶여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노드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대만의 1인당 GDP는 37,827달러로 한국의 35,962달러를 추월했습니다. 22년 만의 역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두 나라가 선택한 경제 모델의 장기적 결과입니다. 한국은 속도로 성장했고 대만은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보이는 것을 만들었고 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다시 비슷한 수준에 섰지만 그들이 서 있는 경기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브랜드와 문화 콘텐츠로 세상의 마음을 사로잡고 대만은 기술과 부품으로 세상의 목줄을 쥐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전략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만의 역전은 우연이 아니라 70년간 쌓아온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대만과 한국, 두 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대만은 반도체의 심장을 쥐고 세계 기술 산업의 숨통을 조절하고 한국은 콘텐츠와 브랜드로 지구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른 한쪽은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둘 다 7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공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지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성장이 끝난 후 무엇이 남을 것인가?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고 한국은 양극화와 저출산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두 기업 모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 것인가? 전쟁의 피난처였던 작은 섬은 이제 세계 기술의 심장부가 되었고 그 심장의 박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때 잊혀진 존재였지만 이제 세계는 우리가 만든 것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대만의 이야기이자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지배했고 한국은 보이는 곳에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다른 선택을 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아시아의 기적, 그러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싱가포르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없고 인구도 없던 도시국가가 어떻게 1인당 GDP 세계 5위의 부국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모르는 경제 기적의 이면, 그 구조적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겠습니다.